아시아 국가의 기술력에 대한 강의 시간 도중 한 학생이 발표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몇몇 학생들이 발표한 학생의 말은 전부 틀린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교수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보고서를 꺼내게 되고 이 자료를 본 학생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보고서는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다연입니다. MIT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어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인 현대기술과 혁신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강의실 앞에 도착하자 동양인 학생 2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갑고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다연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는 중국에서 온 장린입니다. 일본에서 온 카즈미예요. 그들의 반응에서 왠지 모를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장린이 카즈미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속삭이자 둘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저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아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께서 각국의 기술력을 소개하는 발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린이 먼저 나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5G 기술과 AI는 세계 최고입니다. 화웨이의 기술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장린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저를 향해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즈미가 나섰습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요타, 소니의 기술력은 누구나 인정하죠. 한국은 우리를 따라하기 바쁠 뿐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때였습니다. 장린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다 중국에서 배운 거 아냐? 게다가 한국은 문화도 중국에서 배운 거잖아. 카즈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기술은 다 일본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은 그저 모방만 할 뿐이죠. 순간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독자적인 연구와 혁신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은 세계 최초로. 그러나 제 말은 또다시 장린에 의해 끊겼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화웨이가 훨씬 앞서 있어. 카즈미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일본의 샤프가 이미 오래전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허를 냈잖아요. 더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그때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한 국가의 독점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죠. 하지만 다연 학생의 말대로 한국의 기술 혁신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과 혁신 정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LG화학, 삼성 SDI의 기술력은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린과 카즈미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제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장린과 카즈미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희 나라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우리 밑이야.
장린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맞아.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카즈미가 덧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발전의 길이에요. 그들은 비웃으며 돌아섰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업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강의 둘째 주, 저는 여전히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장린과 카즈미의 적대적인 태도는 계속되었고 다른 학생들도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던 중 복도 구석에서 장린과 카즈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너도 그 한국 여자 때문에 짜증나지 않아? 장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그래. 왜 하필 우리 수업에 들어온 거야? 카즈미가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랑 내가 먼저 와서 친해졌는데 갑자기 끼어든 것 같잖아. 장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아시아인이라고 무조건 친하게 지내라는 법도 없잖아. 카즈미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그들이 저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너도 기억나? 작년에 우리랑 같이 수업 들었던 한국인. 장린이 말했습니다. 아, 그 녀석 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나중엔 정말 못 견디겠더라. 카즈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한 한국인 학생과 친하게 지냈다가 나중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그 학생을 따돌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난 한국이란 나라가 싫어졌어. 장린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카즈미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더 듣고 싶지 않아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있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들의 편견과 무시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동력 삼아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다면 실력으로 보여주겠어. 그날부터 저는 수업 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수업 전에는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강의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듣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손을 들 때마다 장린과 카즈미가 눈을 굴리며 비웃었지만 점차 교수님께서 제 답변을 칭찬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현대기술 트렌드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제 것을 수업 시간에 모범 사례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장린과 카즈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현 씨의 리포트는 단순히 기술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각 기술의 연관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각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장린과 카즈미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제 공부와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그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목표는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현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들의 편견을 깨고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 이제 저는 두려움 대신 도전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수업이 기대되었고 제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할수록 저는 더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프로젝트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준비했고, 이번엔 꼭 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비 뽑기로 정해졌는데, 운 좋게도 제가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장린이 첫 번째로 나섰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장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BYD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가 되었죠. 우리의 배터리 기술은 주행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렸고 충전 시간도 10분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드론 택시, 초고속 철도 기술 등을 자랑했습니다. 화웨이의 5G 기술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다음은 카즈미의 차례였습니다. 일본의 수소차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카즈미가 말했습니다. 토요타의 미라이는 이미 3세대 모델을 출시했고 주행거리는 850km에 달합니다. 우리의 연료전지 기술은 효율성과 내구성 면에서 독보적이죠. 그녀는 이어서 일본의 로봇 기술, 자기 부상열차, 양자 컴퓨터 개발 현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소니의 AI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의 표준이 될 겁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을 넘어 융합과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트럭을 상용화했고 스위스에 1000대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우리의 수소 기술은 중장비, 선박, 이빈 도시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죠. 이어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도시망공 모빌리티 UAM 개발 현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차세대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SK텔레콤의 6G 통신 기술 개발도 자율주행과 UAM의 상용화를 앞당길 겁니다. 발표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과 혁신 정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장린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라고요? 그건 다 중국에서 가져간 거 아닌가요? 우리 CATL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카즈미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수소 기술도 결국 일본 기술을 모방한 거죠. 도요타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독자적인 연구개발의 결과입니다. CATL의 성장은 인정하지만 LG와 삼성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수소 기술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는 독자적인 연료전지 스택을 개발했습니다. 그러자 장린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왜 한국 차가 안 팔리는 거죠? 우리 기술이 훨씬 앞서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카즈미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 때문이에요. 한국은 아직 멀었죠. 교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교수님은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경쟁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협력과 상호학습이 중요해요. 각국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혁신 아닐까요? 그 순간 교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다현 학생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를 비방하러 온 게 아닙니다. 각국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배우는 자리예요.
하지만 장린과 카즈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 논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교수님의 중재로 그날의 발표는 겨우 마무리되었지만 강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장린과 카즈미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국의 미래 기술 전략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건설적인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였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네온 프로젝트는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가상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말을 마치자마자 장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나요? 중국의 바이두는 이미 완벽한 AI 음성 비서를 상용화했어요. 게다가 우리의 안면 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카즈미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감정을 인식하는 AI 로봇 페퍼를 개발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각국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점은 AI와 다른 산업을 융합하는 능력에 있어요. 예를 들어 LG AI 연구원은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교수님이 끄덕이셨지만 장린과 카즈미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주기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카즈미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일본의 JAXA는 이미 소행성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데 성공했어요. 우리의 우주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장린이 이어 말했습니다. 중국도 달의 뒷면에 착륙선을 보내는데 성공했죠. 우리의 우주정거장도 곧 완성됩니다. 제 차례가 되자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독자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죠. 더불어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적인 발사로 심우주 탐사의 길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장린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누리호요? 그거 엔진 핵심 부품 다 러시아에서 수입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걸 독자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카즈미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우주기술은 아직 초보 단계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나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해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켰어요. 이제는 대부분의 부품을 국산화했고 독자적인 설계와 제작이 가능합니다. 토론은 계속되었고 주제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수소 경제 정책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린이 반박했습니다. 수소 경제라고요? 중국은 이미 태양광, 풍력 발전에서 세계 1위예요. 게다가 우리의 전기차 시장 규모는 한국의 몇 배예요. 카즈미도 가세했습니다. 일본의 연료전지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도요타가 이미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하지 않았나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저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주기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요. 특히 그린 수소 생산 기술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죠.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장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정해요. 한국은 항상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껴 발전했을 뿐이에요. 카즈미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한국 기술의 근간은 모두 일본과 중국에서 왔어요. 스스로 발전한 게 아니라고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뤄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의적인 혁신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고, 이는 우리의 노력과 독창성 덕분입니다. 교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의 비난은 학술적 토론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린과 카즈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한국 기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저는 최선을 다해 반박했습니다. 결국 교수님이 강제로 토론을 종료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업까지 각자 다른 나라의 기술 발전 사례를 조사해 오세요. 그리고 그것이 자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장린과 카즈미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장린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국 기술의 실체를 밝혀낼 거야. 카즈미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 대립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다음 수업을 앞두고 저는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각국의 기술 발전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번엔 꼭 장린과 카즈미에게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수업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다현 씨부터 시작하죠. 깊은 숨을 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초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했지만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은 달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R&D 투자를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중반부터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기 시작했죠.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1992년 세계 최초로 64M DRA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장린과 카즈미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의 결과입니다. 이어서 중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현황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다현 씨.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국의 상황을 잘 비교 분석했네요. 그러자 장린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SMIC도 이제 7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카즈미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부흥에 나서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두 나라의 노력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 격차를 극복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다현 씨의 발표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서랍에서 봉인된 문서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세계경제포럼에서 극비리에 진행한 미래 기술 경쟁력 평가 보고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교수님이 문서를 펼치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기술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린과 카즈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6G 통신, 퀀텀 컴퓨팅,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한국의 혁신적인 R&D 시스템과 빠른 상용화 능력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한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자본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순수한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냈죠. 카즈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힘듭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은 어떻고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로봇에 AI를 접목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는 산업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의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여러분, 기술 발전은 협력의 결과물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장린과 카즈미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다연, 이번엔 내가 이겼어. 장린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해냈더라. 카즈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장린이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도 준비가 될 테니까. 카즈미도 동조하듯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엔 내가 운이 좋았던 거라고 봐. 다음번엔 우리가 반드시 한국의 실체를 밝혀낼 테니까. 그들의 말에 당황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때 다시 논리적으로 토론해보죠. 장린과 카즈미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비웃듯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대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어요. 제 남편 토마스와 함께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토마스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주변 어른들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너희 둘 언제 결혼할 거니? 라고 농담 삼아 물으셨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쑥스러워하며 얼굴을 붉혔어요. 우리는 첫사랑이었어요. 서로가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가까웠죠.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각자의 꿈을 위해 잠시 헤어져야 했어요. 토마스는 로테르담으로 떠났고 저는 암스테르담에 남았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냈어요. 드디어 토마스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로를 보자마자 달려가 껴안았죠.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결혼은 현실이야. 장점만 보고 살 수는 없단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사소한 집안일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잔소리를 하면 토마스는 듣기 싫어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서로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가 없어서일까요? 우리는 점점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어릴 적 행복했던 추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한때 행복을 주던 남편으로 인해 제 삶이 불행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신뢰는 무너져갔고, 대화는 거의 없었죠.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는 상담도 받아보고 노력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이도 없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머리를 식히러 산책을 나갔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 오는 것을 보았죠.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우울해지곤 했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반가웠어요. 새로 이사 온 이웃은 동양인 부부였어요.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네덜란드어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은 서툰 영어로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아픈 아이의 치료를 위해 네덜란드에 왔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토마스에게 새 이웃 얘기를 했어요. 아픈 아이 얘기를 전하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죠. 토마스는 뜻밖에도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토마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요.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인 이웃과의 만남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주방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미안한 마음에 한국인 부부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약속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한국인 부부가 오히려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흔쾌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죠. 초대받은 날,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귀여운 꼬마 아이와 처음 보는 강아지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순간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의 마음이 아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우리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식탁에 앉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거든요. 갑자기 준비하신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풍성했어요. 미안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죠. 한국인 부부는 하나하나 음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찌개는 매울 수 있지만 저희 입맛에 맞게 조금 덜 맵게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고기와 잡채는 달콤하고 맵지 않아서 좋아할 거라고 하셨죠. 저희의 입맛까지 고려해 주신 그 배려심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토마스가 불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더 달라고 할 정도였죠. 토마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인 부부도 흐뭇해하셨어요. 오랜만에 토마스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네덜란드 유명 체리 맥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한국인 부부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들의 눈가에 촉촉히 눈물이 맺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저희도 덩달아 감격스러워졌죠. 그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도 용기를 내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그 말을 하는 동안 한국인 부부의 아이가 갑자기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저희 말을 다 이해했을 리는 없었겠지만 그 따뜻한 포옹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때 한국인 부부가 저희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분들의 강아지가 임신 중인데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한 마리를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처음 보는 견종인데 어떤 강아지냐고요. 그분들은 자랑스러운 듯 한국의 진돗개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흔한 견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강아지를 키우면 당장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았어요. 또 진돗개라는 견종을 처음 봐서 키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저희는 결심을 했어요. 강아지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진돗개를 키워보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옆집 강아지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끼 진돗개를 데려왔어요. 처음 봤을 때는 낯설고 특이하게 생긴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너무나 귀여웠어요. 저희는 그 강아지의 이름을 프레드라고 지었답니다. 이렇게 프레드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프레드가 저희 부부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 상상도 못했죠. 프레드가 저희 집에 온 후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즐거운 변화들이 생겨났죠. 무엇보다 토마스와 제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프레드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이어졌거든요. 아침마다 프레드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데리고 나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토마스도 함께 나서기 시작했죠. 셋이서 동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토마스와 팔짱을 끼고 걷는 느낌이 어찌나 설레던지 모르겠어요. 토마스는 주말마다 마당에서 프레드를 위한 작은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 보였지만 점점 솜씨가 늘더라고요. 프레드의 집이 완성되어 가는 걸 보며 토마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프레드를 위한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죠. 프레드는 정말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강아지예요. 진돗개의 특성이 그렇다고 들었지만 직접 겪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가 부르면 언제나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고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면 옆에 와서 얼굴을 비비며 위로해주곤 했죠. 특히 프레드가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깊은 눈빛이죠. 때로는 그 눈빛에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프레드 덕분에 집안의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어요. 프레드의 재롱을 보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거든요. 토마스와 저는 주말마다 프레드와 함께 갈 만한 곳을 찾아보곤 했어요. 근처 공원은 물론이고 가끔은 조금 먼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죠. 프레드가 넓은 들판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덩달아 행복해졌어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토마스와 저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프레드를 키우면서 책임감도 느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고 산책을 시키고 목욕도 시켜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삶의 리듬이 잡히는 것 같았어요. 토마스도 똑같이 느꼈는지 일과 후에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어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프레드를 데려온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죠.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포기하고 있었는데 프레드가 온 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토마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저희는 서로를 꼭 껴안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걱정이 밀려왔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고령 임신이라 위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뱃속 아이가 예민할 수 있다는 말에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혹시 유산되지는 않을까?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죠. 그때부터 프레드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전보다 더 자주 제 곁에 붙어 있으려 했고, 산책할 때도 저를 더 가까이에서 지키려 했죠. 심지어 제가 집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며 저를 살피는 듯 했어요. 마치 제 상태를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프레드의 이런 행동이 저에게 안정을 주는 것 같았어요. 프레드가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토마스도 프레드의 변화를 눈여겨보더니 더욱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프레드 덕분에 저희 부부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 상태도 점차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뱃속 아이의 상태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게 프레드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레드가 저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와 행복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은 거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희 집은 분주해졌어요. 아기 물품을 준비하고 방을 꾸미고 출산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와중에도 프레드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도 프레드가 따라 일어나 저를 지켜보곤 했어요. 이렇게 프레드는 저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이 되었죠. 프레드가 저희에게 온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프레드 덕분에 저희 부부는 다시 사랑을 찾았고 새 생명까지 얻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프레드를 키우기로 한 그 결정이 저희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프레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한 저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한국의 진돗개, 프레드는 저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천사였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긴장되고 불안해졌어요. 몸이 무거워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파왔죠.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아이였기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토마스도 최선을 다해 저를 돌봐주었고 프레드는 언제나 제 곁을 지켰어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불편했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어요. 진통이 시작된 거죠. 저는 놀라서 토마스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통증 때문에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때 프레드가 제 상태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크게 짖기 시작했거든요. 프레드는 계속해서 짖으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마당에서 자고 있던 토마스를 깨우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토마스는 깊이 잠들어 있어서인지 프레드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자 프레드는 더 큰 소리로 짖으며 마당으로 뛰어갔어요. 토마스 주변을 뛰어다니며 계속해서 짖었죠. 마침내 토마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토마스는 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저를 부축했죠. 프레드는 계속해서 저희 주변을 맴돌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행히 토마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저희는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보시더니 바로 분만실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저의 출산이 시작되었죠. 출산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 진통을 겪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토마스가 계속해서 제 손을 잡아주며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프레드를 생각했어요. 프레드가 아니었다면 이 순간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마침내 우리 아기가 세상에 나왔어요. 작고 여린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토마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 역시 기쁨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죠.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프레드는 정말 신기한 반응을 보였어요. 아기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기의 냄새를 맡더라고요. 마치 새로운 가족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 후로 프레드는 아기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어요. 아기가 자는 동안에는 아기방 문 앞에 앉아 지키고 있었고, 아기가 울면 저희에게 와서 알려주곤 했죠. 심지어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면 저희에게 와서 알려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프레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정말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토마스도 프레드에게 더욱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책을 더 자주 데리고 나가고 특별한 간식도 더 많이 주곤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는 쑥쑥 자라났고 프레드와 아기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프레드는 언제나 옆에서 지켜보며 아기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곤 했어요. 때로는 아기와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아기가 울면 달래주기도 했죠. 이렇게 프레드는 저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프레드 덕분에 저희 부부는 다시 사랑을 찾았고 소중한 아기도 얻게 되었으니까요. 프레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수호자이자 동반자가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인 이웃분들이 프레드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프레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한 저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한국의 진돗개, 프레드는 저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천사였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프레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차 있죠. 앞으로도 프레드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갈 생각을 하니 정말 설렙니다. 프레드,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믿어요. 아기가 6살이 되던 해 여름,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죠. 프레드도 함께였어요. 화창한 날씨에 기분 좋게 걸으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야생 들개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멀리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들개들이 점점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들개들은 계속 다가왔어요. 아마도 6살 아이의 작은 체구가 그들의 관심을 끈 것 같았어요. 저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죠.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가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프레드가 저희 앞으로 나섰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인하고 용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프레드는 크게 짖으며 들개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저는 놀라서 프레드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프레드는 자신보다 훨씬 큰 들개들과 맞서 싸웠어요. 한 마리도 아닌 여러 마리와 동시에 싸우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어요. 프레드의 용기 있는 행동에 들개들도 잠시 주춤하는 것 같았죠. 그 틈을 타서 저는 아이를 안고 집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개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프레드가 걱정되었지만 우선 아이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야 했죠. 간신히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안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바로 프레드를 데리러 다시 나갔죠. 하지만 놀랍게도 야생 들개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프레드가 서 있었어요. 프레드는 약간의 상처를 입긴 했지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더라고요. 마치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프레드를 꼭 안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토마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토마스는 놀라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는
프레드를 꼭 안아주었어요.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의 영웅이구나라고 말하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족의 프레드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졌어요. 프레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였던 거예요. 아이도 프레드를 더욱 따르게 되었고 밤마다 프레드에게 고마워라고 말하곤 했죠. 이 사건 이후로 저희 가족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산책을 갈 때면 항상 프레드를 데리고 갔고 가족 여행을 갈 때도 프레드를 꼭 데려갔죠. 프레드는 어디를 가든 저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프레드도 나이가 들어갔지만 여전히 저희 가족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는 날이면 문 앞에서 배웅을 해주고 돌아올 때면 가장 먼저 반겨주곤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프레드가 저희 가족에게 온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프레드 덕분에 저희 부부는 다시 사랑을 찾았고 소중한 아이도 얻었으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한국의 진돗개인 프레드는 저희에게 단순한 반려동물 그 이상이에요. 가족의 일원이자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죠. 프레드의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사랑은 저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교훈을 남겼어요. 이제 프레드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저희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프레드가 저희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앞으로도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저희 가족과 프레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반려동물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프레드 같은 특별한 존재가 있기를, 그리고 그 존재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